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며 산업계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어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CEO를 모두 50대로 교체하며 사장단이 젊어졌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한 달간 부동산 거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거래는 뜸하지만 집값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의 카드로 결제한 뒤 앱을 통해 더치페이를 하는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 그러나 해당 카드사 이용자끼리만 더치페이가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 소비자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일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함께 살펴보는 위클리 핫세븐으로 이 시간 출발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 소개는 안상혁 인턴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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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현 기자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신용결제를 이용한 카드 더치페이 서비스가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속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들끼리만 이용이 가능한 반쪽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카드사 간의 미묘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더치페이가 얼마나 보편적이어졌는지 관련 조사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더치페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내달 31일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생 1,034명과 직장인 618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식사 모임 후 더치페이를 하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90.1%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에서 86.3%가 더치페이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결과에 비해 3.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드 업계가 더치페이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는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하는 방식에서 각자 나눠서 내는 더치페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사회 더치페이 문화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카드사에서 마련한 더치페이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카드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의 더치페이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에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더치페이 서비스란 신용카드 하나로 총액을 결제한 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치페이를 진행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음식점 및 커피 전문점 등에서 우선적으로 결제한 대표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나머지 분담자들이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신용카드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식당 등 요식업종에 한해 건당 최대 30만 원까지 한 사람이 결제한 후 우리페이 앱을 통해 사람들과 비용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분담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내용 확인 후 승인을 통해 더치페이가 완료됩니다.
더치페이를 이용하려면 우리 카드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우리페이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이 같은 서비스인 신한펜 더치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서비스 기능 업종을 늘리고 카드가 없는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카드는 다른 버전의 더치페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문서에 적힌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는 테이블페이를 4달 중 선보입니다. 한꺼번에 결제하고 나누는 방식이 아닌 자기가 먹은 비용은 자기가 내고 나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더치페이 서비스는 업계 전반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더치페이 서비스가 업계에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용자 제한 같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한계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한계점들을 알아볼까요? 네. 우선 현재 개별 카드사별로 출시된 시스템을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해당 카드사 이용자끼리만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더치페이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서비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 카드사 간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장애물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8개 카드사들과 개별 가맹점 간 수수료율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한 건 결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와 이에 따른 카드사 수익 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힙니다. 또한 이번 더치페이 서비스가 송금 방식이 아닌 일반 카드 결제와 같은 신용 결제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가맹점 수수료 등 별도 수익 없이 떠맡게 된 연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공제 및 혜택 제공 등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카드사 간이 아닌 타사와의 문제는 더욱 미묘한 상황으로 촉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카드업계 간 발빠른 연계 시스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더치페이가 활성화된 요즘 잘만 이용하면 유용한 서비스지만 해당 카드사 이용자들끼리만 사용이 가능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각 카드사들 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위클리 핫세븐 두 번째 이슈도 브리핑해드립니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그간 사드 보복으로 얼어붙었던 양국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업계는 6호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금환령이 해체되고 있어서 얼어붙었던 관련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같은 관계 회복론이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외교부가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개선 협의 발표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날 당국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 보복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발권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화하거나 없애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의 금환령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2월 개막할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관광업계는 침체의 늪에서 예상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한중 관계 복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환령 해제로 중국 승객이 돌아온다면 좋은 일이라며 간편한 중국 노선 복원과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기 위한 노선 증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로 방향을 틀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광 항공계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이르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신중론에 무게를 둔 입장들은 뭐라고 하나요? 네, 해빙론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들은 양국 정부의 발표에서 말했듯이 금환령 해제와 같은 직접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되 사드는 반대한다는 이번 합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 보복의 여지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대형 여행사들의 움직임은 합의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지방 여행사 일부가 한국 단체 관광 모집 광고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6호 한국 방문 금지 조치가 당장 풀린다고 해도 중국인 전담 여행사 등 국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 바운드 여행사 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규제를 풀었다가 말하긴 힘들다며 중국은 지역적으로 각각 달라 아직은 소문에 의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동계 스케줄에서 중국의 노선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해 관광 회복 기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운항을 얘기한 중국 저가 항공사들도 적지 않아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만 한 정도다 이 말인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합의는 중국이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10일은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립니다. 이곳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 관계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요. 일부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려고 벌써부터 유치 마케팅에 나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는 11일이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라고 해서 여기에 마케팅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 경색이 해동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는 1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온라인 축제인 광군제를 겨냥한 국내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미 지난 1일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광군제 관련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숫자 1이 4번 들어가는 광군제는 숫자 1처럼 홀로 외롭게 사는 독신을 위한 날을 뜻합니다. 2009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로 발전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립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광군제 매출은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42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기간 택배 물동량은 약 11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이 광군제 특수에 많은 면세점과 백화점 같은 유통업계가 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실시하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세계 인터넷 면세점은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11달러 샵 행사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이벤트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11달러 샵은 매일 브랜드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39달러, 59달러, 99달러, 199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11달러 초과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벤트입니다. 250달러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500달러 이상 구매에는 15,000원을 즉시 할인해줍니다. 광군제 당일에는 제품 구개 고객 및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금괴를 모아라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는 제품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금괴를 수집하고 금괴 개수에 맞춰 경품차 등을 지급합니다. 경품은 30위안부터 500위안까지 시트립 상품권 및 통화비로 증정됩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와 제휴도 맺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3일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6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고객에 5%를 담은 선불 카드를 제공하고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위챗에서 공식 계정을 팔로우한 고객에게 손난로를 증정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현대 H몰은 광군제를 앞두고 역직구 사이트 글로벌 H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H몰의 광군제 기간 매출이 연간 매출의 20% 달할 정도로 판매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H몰은 지마켓 글로벌 간의 몰입몰 형태로 입점했습니다. 글로벌 H몰에 입점된 패션 의류 잡화 등 약 60만 개 상품은 지마켓 글로벌 간에서 판매됩니다.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주문할 경우 국제 특급 우편 또는 중국 최대 국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됩니다.
기존 글로벌 H몰이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된 것을 고려하면 해외 판매처가 2배가량 확대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광군제 특수로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드는데요.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는 보수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클리 핫셉은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간편식의 대명사였던 햄버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 간편식을 필두로 먹거리가 눈에 띄게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간편식이 패스트푸드의 적수로 무섭게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위생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패스트푸드 업계의 실적부터 좀 알아보죠. 네.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L사와 M사는 최근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1979년 국내 최초의 햄버거 체인점으로 시작한 L사는 매장 수 1,303개로 국내 1위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3억 원의 당기순 손실을 기록했고 앞서 2015년 당기순 손실은 5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1위 한국행사도 2014년 매출액 5,852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영업이익이 2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조금 늘었지만 4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의 실적이 반응하지 못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햄버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를 빼앗고 있습니다. 네, 햄버거 시장이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과 가정 간편식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편의점 도시락과 간편식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떤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27만 9천 가구로 집계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만 9천 가구가 증가한 것인데요. 한편 1인 가구 비중은 27.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수치상으로 증명되고 있고 당분간 혼밥 조배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응해 산업계도 재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혼밥 트렌드의 수혜를 잇고 있는 업종으로 도시락 전문점, 편의점 도시락 매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5년 1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2조 원대로 성장했고 올해는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의점 도시락 역시 혼밥 쪽과 혼술 쪽 등 1인 가구의 환영을 받으며 2013년 7억 원에서 지난해 5천억 원대로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7배 넘게 커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호황을 맞고 있는 도시락과 가정 간편식이 가성비와 간편성을 앞세워 기존 패스트푸드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간편식과 편의점 도시락 시장의 성장에 비교해 볼 때 햄버거 쪽은 정체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의 정체기를 맞는 원인이 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햄버거 시장은 2조 원대 머물면서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편의점 도시락 시장에 비해 규모는 크지만 1인 가구와 도시락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조만간 도시락 시장이 턱 밑까지 추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을 비롯해 가성비를 앞세운 다양한 가정 간편식이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패스트푸드 업계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위생 이슈라는 악재를 만나며 햄버거 업계에 들이운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사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사는 한국 진출 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어 8월에는 M사 햄버거에서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위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M사의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매키코리아 자체 검사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지난해와 올해 3차례 검출됐습니다. 해당 M사 햄버거 패티 55톤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쟁 심화와 각종 악재가 잇따르면서 햄버거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고객 신뢰와 연결이 되는 위생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이야기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오는 3일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출범과 함께 단시간에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면서 4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출만 3조를 기록을 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아직까지도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420만 명으로 넘어섰습니다. 대출 잔액은 3조 1천억 원, 예금 잔액은 3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 만에 가입자 수가 307만 명, 대출 잔액 1조 4,090억 원, 예금 1조 9,58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첫 2개월간의 기록과 비교하면 최근의 가입자 수와 여수신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증가액은 출범 이후 시중은행 중 1위를 유치할 정도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규대했던 일명 매기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자 은행들도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은 또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는 은행 업무를 늘리는 등 카카오뱅크의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과 함께 돌풍을 일으켜 은행들도 서비스 면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의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 즉,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지분을 4%까지만 최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은 건데요. 여기에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앞서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는 영업 개시 7개월이 지났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률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결권 미행 시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기존은행이 아닌 IT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인터넷은행을 이끌게 하겠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K뱅크도 정부의 말을 믿고 은산분리가 완화될 것이란 전제하에 출범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국회에 묵혀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주주가 증자에 동참해 현재 지분을 그대로 증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찾아야 합니다. 증자 때마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K뱅크는 증자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고 지난 9월 1천억 원의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기는 바람에 부동산 종합회사인 MDM을 신규 투자로 유치해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지분율 그대로 5천억 원 규모의 증자에 성공했습니다. 자본금을 8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은산분리 완화 없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증자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해법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방소재은행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산업자본이라도 지분과 의결권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K뱅크 주주 중 실권 사례가 생기는 데서 드러나듯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제3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지연돼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앞으로 신규 설립은 고사하고 카카오뱅크의 출범으로 나타났던 매기 효과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도 매기 효과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카카오뱅크가 실제로 연못 안에 매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해외 송금에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송금 문제는 어떤 건가요? 네, 카카오뱅크가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해외 송금 부분에서 주목을 받자 시중은행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때부터 해외 송금을 주력 사업으로 삼은 만큼 건강한 매기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망을 이용할 경우 중개망 수수료, 환전 수수료, 전신료 등이 붙어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가격에서 차별화를 주기 위해 카카오뱅크는 시티그룹의 시설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22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진정한 해외 송금 강자가 되려면 해외 송금의 큰 시장인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송금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5,000원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태국, 필리핀의 경우 해외 송금 수수료가 8,000원입니다. 이 세 나라에는 현지 사정 때문에 중개료에 낮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11개국 등 19개 국가를 대상으로는 광고대로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5,000달러를 초과해 송금할 때는 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외국인 근로자 시장을 잡지 못하는 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매달 일정액을 붙이는 만큼 국내에서 이들의 해외 송금 비중이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려면 핸드폰 번호 인증과 함께 신분증을 찍어 보내야 하는데 아직 여권으로 비대면 실명 인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어서는 기업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젊어졌습니다. 이번 주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는데 3개 부문의 사장이 모두 50대입니다. 이전 대비 평균 6살이 젊어진 건데요. 자세한 소식 역시 안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사내 세 부분, DS, IMC 부문장을 모두 50대 인사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3개 부문 사장들이 모두 내부 승진 사례라는 점에서 세대 교체와 조직 안정을 동시에 꾀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와 부품을 맡고 있는 DS 부문자의 김기남 사장을 신임으로 앉혔습니다. 소비자 가전을 뜻하는 CE 부문에는 김현석 사장이 신임 부문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모바일 부문인 IM에는 고동진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이번에 부회장 승진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내 유일 부회장을 직함을 가진 인사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 체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실적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서 승진자도 선별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내부적인 인사는 12월 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의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투명한 인사 교체로 국민의 신뢰성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클리 핫셉은 어느덧 7번째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도 부동산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서울에서는 3,700여 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신고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이른바 거래 절벽을 이룬 겁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가 강력한 가운데 각종 규제와 대출 제한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집값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해 10월 거래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패를 자랑하던 강남 3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4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12,878건에 비해 3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14,775건으로 연중 최다치를 기록한 이후 9월 8,367건으로 43.4% 감소한 뒤
10월 55.2% 다시 줄어들며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 이후 60일입니다. 즉 10월 거래량에는 파리 대책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또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였던 강남 3구의 거래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623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등 파리 대책의 규제 활살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정조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인데요. 규제의 문제도 있겠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급 과잉 문제, 또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과세하면서 매수세는 더욱더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주택자의 대출 문턱을 점점 더 높이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핫세븐 시간 통해서 7가지 경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전달에 힘써준 안상혁 인턴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와서 증권시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운명을 바꾸는 관상학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개량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얼굴과 별로 좋지 않은 얼굴을 대비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좀 더 숙지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흔히 보통 사람들이 관상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술 말고 혹시 관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흔히들 관상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운명 자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선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굴에 그 기색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골상이 바뀌고 운명도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의 활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살면 좋은 기운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 즉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생각, 그 다음에 풍수지리의 활용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대한민국 바로알기와 관상학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양오행술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유리 이사금이 그 왕위에 오를 때 떡을 씹어서 이자옥이 많은 사람이 왕위를 하자. 그래서 석탈해하고 유리 이사금이 떡을 씹습니다. 그런데 유리 이사금이 그 2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2의 숫자가 많으면 좀 더 성인에 가깝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조나 조선조까지도 관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중요한 대사, 또 기릴, 또는 간택, 왕비나 왕자, 그죠? 간택을 할 때라든지 중요한 일에 모두 그런 걸 사용했고, 그 중에서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신하들의 인사 문제는 관상으로 크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강점을 하고 나서 그런 한국 문화의 말살 정책이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못하도록 했죠. 미신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일본에 가시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이런 것들이 10배, 100배 더 횡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데서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도 도출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술을 새롭게 연구하고 또 우리가 전파하고 더 거기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찾는 데도 꽤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용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월간 역학이라는 잡지를 지금 이제 거의 한 30년째 창간부터 내고 있고요. 저는 한양대학 중어중문학과 겸임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는 한 50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로 관상학에 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상학을 우리 한국에서만 관상이라고 해요. 그 외 다른 나라는 모두 다 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상이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조선 말기에 와서 관상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인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과거 제도가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엔 뭐냐? 전부 다 다니면서 유설이라고 씁니다. 쓰기는 말씀설자로. 그런데 그게 달랠 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또한 그 사람은 걸음걸이가 곰과 같고 음성이 이리와 같습니다. 승냥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는 것. 역사적 기록이 아니고요. 역사적 기록은 뭐 춘추 시대부터 전부 다 있습니다. 사기에도 있습니다. 전부 다 정사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의 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서양 철학. 네, 주간경제리포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증시 상황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성민 인턴 기자가 이번 주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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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마감 수급. 네, 코스피 시장 마감 지수 동향입니다. 2,501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빼놓고는 모든 일수에 2,550선을 놓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목요일인 2일 단 하루 하락이 나오면서 2,546포인트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2,557.97포인트로 이번 주는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온 날도 3일이나 됐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700선의 역사적인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코스닥은 689에서 701포인트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14개월여 만에 700선을 돌파하면서 기쁨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전날 정부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1년 2개월여 만에 700포인트 선에 재진입한 코스닥입니다. 다음 주는 더욱더 파죽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코스피와 키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주요 투자 주체들의 실제 매매 동향 통해서 마감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 마감 수급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월요일에 2,517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일주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화요일과 수요일 역시 순매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팔자로 전환하면서 각각 12억 원, 1,478억 원 물량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5,217억 원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이어진 화요일에도 파란불 켰고 목요일까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2,727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장 닫았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주 초반부터 큰 폭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 4천억 원이 넘게 물량 담았는데요. 주 후반에는 팔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월요일 5천억 원 넘게 많이 덜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주 후반까지 매도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사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입니다. 먼저 외국인은 월요일에 210억 원으로 소폭 물량 담아내면서 일주일 시작했습니다. 뒤를 이은 화요일부터는 파란불 켜면서 금요일까지 계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60억 원 물량 덜었습니다. 이어진 화요일에는 105억 원 물량 순매수를 기록했고 수요일부터 파란불 켜면서 금요일까지 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한 주를 마감한 코스피, 또 여기에 더해서 7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까지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에 동반해서 상승했던 업종과 종목도 참 많았습니다. 특징 업종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떤 테마가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화장품 업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드 제재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다소 해소 단계에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7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은 한국 단체 관광 여행 상품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은 중국인 관광객 수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큰데요. 그 80%는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낮은 기저로 인해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과의 빠른 관계 회복으로 내년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사상 최대였던 2016년에 근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장품 업계 대형 브랜드의 업체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사드 문제가 미중 관계 긴장감 확대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화장품 업계의 체질 개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는 업종 내 탑픽으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꼽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사드 이슈 속에서 중국의 의존도 탈피를 위한 체질 개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중소형 브랜드 업체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음료 부분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이슈 속에서 국내 동종업계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내년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의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두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와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 목표 주가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180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목표 주가는 39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32만 500원으로 장마감했습니다. 코스맥스 목표 주가는 17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13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특징 업종으로 화장품 업종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중 관계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재인 화장품 업종과 종목들이 모두 움직임이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는지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먼저 10월 31일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웠고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대해 다뤘습니다. 11월 1일 동부증권입니다. 순환매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보강하자는 투자 전략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1월 3일 DB금융투자에서는 주글라 사이클의 특이 현상과 주도주 형성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 DB금융에서 다루고 있는 주글러 사이클이라는 것은 9년을 주기로 움직이는데요. 이것이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대형 상승이 나오고 이것이 하락할 때는 주식시장에서도 대규모 하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착된 바로는 이 주글러 사이클이 최근 은근슬쩍 하락과 재상승을 마무리해버렸다는 것이 DB금융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큰 부침은 없었다는 말인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힘든 현상이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하이테크 산업의 활성이 논하이테크 쪽에도 온기를 가져오면서 주글러 사이클이 재상승 중입니다. 향후에는 금리가 이 사이클 내부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 설정하자는 투자 전략 주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의 리포트까지 좀 봤습니다. 이어서는 금주를 주도했던 이슈들은 뭐였는지 키워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주의 키 이슈 3가지 꼽아주시죠. 네, 금주의 키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총 3가지 꼽아봤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의장으로 제롬 파월이 지명됐다는 소식, 그리고 코스피 화랑으로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 이슈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경제는 허리케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허리케인이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미친 충격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미국 경기의 호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다음 달인 12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가계 소비 지출 탄력, 소비 심리 상승 흐름, 노동시장 개선, 세계 경제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 이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에 대해 어떠한 도전에도 미국 경제를 인도할 지혜와 리더십을 가졌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는데요.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연준 의장의 행보와 정책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이번에 지명된 파월 이사는 친시장 정책을 지향하지만 일정 수준의 금융규제는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월 이사는 법조계, 관계, 금융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급진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월 이사의 경우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준의 2가지 책무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 연준의 새로운 수장이 자리 잡게 되면 세계 증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 이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달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2년 3개월 만에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하루 평균 10조 4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1%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5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피가 2,500 시대를 열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비해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세만 쫓기보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기업 실적 전망이나 재무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주의 키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이번에는 다음 주 키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8일 국회 연설을 같은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입니다. 앞서서도 짚어드렸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인 11일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데이입니다. 최근 한중교류 정상화 합의로 국내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에서 중국 역직구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중국인데요. 올해 광군제 당일 알리바바 매출은 2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증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 예정돼 있나요?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 집권에 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한 이슈, FTA 재협상 등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미국 퀄스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설을 통해 향후 연준 통화 정책과 방향성 등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1월 10일 금요일에는 유럽종합은행 갈바우 위원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